허먼 멜빌 모비딕 닐스의 신기한 여행. 최근 인간의 관심 범위를 자연기와 환경으로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일까? 몇몇 저자는 무미건조한 사실이나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야기에서 자연은 매력적인 내러티브 속의 한 등장인물처럼 보인다. 그런 책은 기념비적인 문학작품에서부터 소박한 동화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인 책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녹색 논설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인간이 과연 자연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독설하고 파괴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카슨은 항상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다. 그럼에도 카슨이 관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자신의 열정을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도 한 세기 전에 뉴욕 대성의 허먼 멜빌이 집필한 모비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카슨이 그의 스타일 및 정서에서 멜빌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은 처음 세 권의 책 바다 바람을 맞으며 우리를 둘러싼 바다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비딕과 마찬가지로 세 권 모두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해양 생물의 상호작용을 흥미진진하게 다뤘다. 섬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해류가 어떻게 변하고 만나는지, 온도가 해양 생물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침식이 해안선뿐만 아니라 염도, 어류, 개체군, 작은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온다. 또한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연의 시스템을 포함해서 환경 연례를 생각해 보게끔 한다. 카슨은 이런 질문에 냉철하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대답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멜빌의 소설은 카슨의 글과는 매우 종류가 다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흰새 고래 모비딕의 한쪽 다리를 빼앗긴 뒤에 복수를 위해서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또 태평양으로 고래를 끈질기게 조작하는 에이헤브 선장과 선원들의 처절한 사투를 그렸다. 모비딕은 소설이 아니다. 단순히 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미지의 거대한 고래를 쫓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동, 아이디어 발상, 한계의 현계에 가깝다. 인간사와 자연사가 기묘하게 만났다. 인간의 집착과 복수를 다룬 웅장한 소설이 살충제의 사용을 비판한 논픽션 과학 서적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카슨의 전기의 작가들은 이런 연관성을 경시했다. 하지만 나는 소설 하나가 세상을 바꾼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 카슨이 모비딕에 빚을 진 것은 모비딕은 미국의 위대한 문학작품 중에 하나로 꼽힌다. 항해 중에서 고래한테 다리를 잃고 복수를 꾀하는 에이브레임 선장의 이야기다. 피커드호에는 이시메일과 친구 케이커그도 타고 있는데 키케그는 병에 걸려 죽음을 예상하고 간을 짜게 시킨다. 나중에 그 간은 이시메일의 구명 보트가 된다.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국 고래를 발견한 뒤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고래가 승리하고 배는 파괴되며 이시메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책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종교, 인간 심리와 윤리학을 포함해 수많은 주제를 아우르는 풍부한 서사 스타일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더 와닿는 두 번째 요소는 자연과 바다에 대한 기막힌 서술이다. 멜빌은 포경선 에커 시인의 돌을 타고 오랜 시간 고래를 잡은 경험이 있다. 또한 1820년 남아메리카 해안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향유 고래의 습격을 받은 포경선 에식스호의 실화를 읽는 등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꼼꼼하게 연구했다. 에식스호는 침몰했고 320명은 구명보트에서 극심한 탈수와 기아를 견뎌야 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한 권이 또 다른 한 권으로 이어지는지는 물론이고 우리 삶이 책의 영향을 받는 미묘한 방식을 아주 잘 보여준다. 1907년 5월 27일
레이첼 루이스 카스는 피츠버그 엘러게니 강 바로 위쪽 언덕이 자리 잡은 65에이커 농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보험 세일즈맨이었다. 어머니는 레이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직 교사였던 그는 애나 보츠 포드 컴스덕의 자연연구 핸드북을 읽어주며 딸에게 자연의 가해에 대한 열정을 은연중에 심었다. 그래야 주변의 울창한 숲과 서로는 레이첼의 교실이었다. 그래서 자위에서 지내는 기쁨, 겨울과 연못가에 사는 새와 곤충을 비롯한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어린 딸에게 가르쳤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레이첼은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8살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쓴 글은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월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당시 이 잡지의 기관 사람은 루이자 메이 올콧,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등이었다. 레이첼이 어린 시절에 즐겨 읽은 책은 베아트릭스 포트의 토끼 가족이었는데 이런 관심은 나중에 특히 새를 대변한 진 스트레튼 포트의 소설로 이어졌다. 카스는 대학에서 원래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생물학을 가르치던 메리 교수의 격려로 생물학으로 진로를 바꿔서 동물학 석사 학위를 땄다. 카스는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1934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한창이었다. 결국 가족을 부양할 전임 교사자를 찾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업국의 상사 엘머 히긴스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는데 물속 로맨스라는 이런 이 시리즈에 그래서 브로셔를 만들어서 카슨에게 해양 상태에 가서 선물을 써달라고 했는데 카슨이 써온 원고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브로셔는 적절하지 않으니 다시 쓰는 게 좋겠어요. 대신 이 원고는 애틀랜틱 먼슬리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 결과 해저를 따라가는 여행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카슨의 글이 해저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훗날에 카슨은 이 4쪽짜리 기사에서 다른 모든 글이 비롯되었다고 해고했다. 한편 애틀랜틱 먼슬리의 독자 중에서 출판사 사이먼 슈스터 편집자도 있었는데 그의 글을 읽자마자 카슨에게 연락해서 에세이를 책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람을 맞으며가 출판되었고 이 책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 사이에 카슨의 글쓰기는 선 매거진 네이처 퀄리어스의 특집 기사로 이어졌다. 1948년에 카슨은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해 바다 생명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그 내용은 뉴욕 거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출판물에 연재되고 결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로 출판되었다. 이제 카슨의 글은 날개에 돋친 지 8년하기 시작했고 그 책은 86조 단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또한 리더스 다이저스트의 축약권으로 연재되었고 1950년에는 내셔널 북워드 논픽션 상과 존 버러스 메달을 받았다. 우리를 둘러싼 바다의 성공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가 재출간되었는데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카슨은 이제 나름대로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대담을 하고 팬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쓰느라 분주한 동안에도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다큐멘터리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작품을 스크린에 맞게 편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영화 판매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1953년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거머쥐었다. 이 점에 카슨은 살충제의 대량 생산 및 정부의 후원으로 이어지는 대량 살포 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결과로 60년 초반에 카슨은 이미 자인계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던 사실을 알리는 일련의 책으로 유명해졌다. 침묵의 봄을 통해 카슨은 자연 생태의 균형을 위협하는 살충제 함량 등을 맹렬히 비판하며 1960년대 미국 녹색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작가는 과거의 새로운 시대를 찬양했다. 반면에 카슨은 화학 탄막은 원시인이 사용한 멍둥이처럼 조잡하고 야만적인 무기로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우면서 한편으로 강하고 탄력적인 생명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1963년 4월 3일에 특집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방송된 이후에야 살충제 사용이 엄청난 대중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카스는 침묵의 봄의 일부를 직접 읽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 및 비평가들의 인터뷰도 있었다. 만약에 카슨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암흑기로 돌아가고 곤충과 질병과 해충이 다시 한번 지구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작가 린다 리어에 따르면 흰색 실험복을 입은 험악한 눈빛과 큰 목소리에 로버트 화이트 스티븐스 박사와 함께 있으니 카슨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히스테리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결국 1000만에서 1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시청자는 압도적으로 카슨을 지지했다. 100만 명이 이미 카슨의 책을 읽었다면 1500만 명 정도가 TV쇼를 시청했다. 그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펜실베니아 주의 스프링데일의 10월 강가 마을에서 자란 한나에게는 정말이 놀라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카슨의 주장의 무게가 실린 것은 침묵의 봄에 담긴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 덕분이었다. 하지만 1962년 9월 27일 역사상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책에서 카슨은 화학물질이 핵 방사선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본질을 정말 해악하게 변화시키는데도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한다. 카슨은 당시 일어난 세계 재수 감소, 새들의 침묵의 이유를 살충제의 남용으로 보았다. 바로 여기에서 책 제목이 유래했다. DDT에서 그 폼이 뭐 이랬네. DDT 광고 조작하고 야만적인 무기라고 비판했다. 카슨이 자, 좋은 건축이든 나쁜 건축이든 모두 지저귀는 새와 또 시냇물에 뛰는 고기를 침묵시켰다. 나뭇잎을 치명적인 막으로 덮고 또 흙 속에서 오랫동안 잔존한 화학물질이다. 또 화학 제품의 표적이 그저 얼마 안 되는 잡초나 곤충일지라도 모든 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카슨의 핵심 주장은 살충제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실제로는 살생제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효과가 표적 해충으로 제한되지 않는 독극물이라는 뜻이다. 침묵의 봄의 대부분은 살생제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전념하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간의 중독암 및 기타 질병의 사례도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카슨의 주장이 나온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시 사람들은 과학자들에게 오류는 없고 화학물질은 우리 친구이며 정부의 지침은 분명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살충제 사용을 규제하는 책임이 미국 농무부에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농무부는 오히려 살충제 사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느라고 분주했다. 당시 환경보호청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카슨이 새가 사라지고 봄이 침묵한다고 세계에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침묵의 봄은 62년 6월 16일 뉴요커에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잡지에 실린 최초의 논픽션 카슨을 비롯해서 출판에 이렇게 침묵의 봄 그래서 해충 방제가 이중으로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것이 침묵의 봄은 미국 중부에 위치한 성장 마을에서 벌어지는 아무런 우화로 시작한다. 거스 마른 병변에서 야생동물이 넘쳐나는 비탈에 불에 휩쓸린 것처럼 걸석을 시든 초목이 침묵을 풍경으로 바꾸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이 책은 살충제의 효과를 조기 깊게 연구한 증거를 더욱 다채롭고 문학적인 설명과 함께 엮어보인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클리어 호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한다. 인기 있는 낚시터인 이곳에는 논병아리가 얕은 물 위에서 둥지를 들고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 작은 각다기를 없애기 위해서 DDT 및 기타 다양한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뿌렸다. 살충제를 3번 뿌리고 나서도 각다기는 여전히 남았지만 논병아리는 죽어갔다. 부관 결과 새의 지방 조직에 지금까지 살고낸 것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농도의 살충제가 있었다. 살충제가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오면서 1000배도 넘는 쉽게 농축된 것이다. 블랙톤은 초기 살충제의 복용량을 흡수하고 농축한 다음에 물고기가 블랙톤을 먹고 마침내 새가 물고기를 먹는다. 이런 단계를 거치며 살충제의 수준이 폭증한 것이다. 육지에서는 대규모 단을 제외 방식이 곤충이 급증하는 조건을 만들고 자연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카슨이 지적했다. 자, 해충. 화학산업에서는 화학물질이 없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며 살충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카슨의 요구를 반박했다. 또한 아프리카 마을에서 모기를 몇 개월치로 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을 부각하는 등 대중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평가들의 이런 반박은 카슨의 메시지를 전국에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카슨의 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도 정부 당국의 주요 책임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자, 예상대로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두 번째 글이 실린 직후에 벨시콜 화학회사의 법률 맥클레이는 뉴요커가 다음 변을 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쨌든 잡지는 계속 나왔다. 얼마 뒤에 책의 출판 자체로 공격을 확대한 맥클레이는 사악한 세력과 자연식 고민율성주의자들이 모인 모든 기업에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심고 미국 농업을 동부 장벽과 동등한 수준으로 축소하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당시 많은 보수 정치인은 환경운동가들이 소비에트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사주를 받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굳게 믿었다. 주요 DDT 제조업체 중에서 하나인 듀폰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여론이 미칠 예상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모으고 다른 회사들과 합작해서 살충제 사용을 옹호하는 한분야가 기사를 쏟아내었다. 아메리칸 사이언 아미드 기업과 밀접하여 두 가지 화학자 하이트 스티븐스와 토머스 주스커는 DDT에 대한 카슨의 분석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카슨의 생각이 아닌 해양 생물학을 전공했다는 점과 그의 개인적인 성격을 주로 경계했다. 화이트 스티븐스는 카슨은 자연 균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광신자라고 불렀다. 가장 교활한 공격은 전직 농무부 장관 에즈라 테프트 벤슨에게서 나왔다. 벤슨은 자녀도 없는 방랑자가 그렇게 유전을 걱정하는지 궁금하다며 바로 카슨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은 실패로 들어갔다. 실제로 이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카슨의 영향력은 더 커져갔다. 새로운 불법의 환경운동과 침묵의 범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창설 및 국가정책의 변화를 일으켜내었다. 1920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을 쓰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또 환경, 특히 정의 기원에서 가능성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카슨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카슨이 주장한 과학을 과학으로 비판해야 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과학을 침묵의 봄에서 카슨은 화학 살충제를 오용하여 벌어진 12가지 실제 공포스러운 사례와 함께 정부 캠페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부에서는 과거에 아무렇지도 것으로 취급했던 이 곤충을 이제는 가축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200만 에이커의 농지에 엄청난 양의 화학 동국물을 무분별적으로 살포했다. 야생동물을 물리고 정부가 살충제를 살포하여 보관하겠다고 한 가축의 손실 또는 광범위한 범위라고 비참해했다. 연구를 운행하던 중에서 카슨은 살충제가 미치는 생략적인 환경적인 영향의 증거를 제시하는 상당한 규모의 과학자 운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한 자신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해준
전국 과학자들과 또 개인적인 관계를 적극 활용했다. 과학서적을 읽고 과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과학자 진정이 줄로 나뉘었음을 깨달았다. 즉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위험의 가능성을 무시하려는 진정과 예방원칙에 더 신경을 쓸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해충 방지라는 대안을 또 고민하는 진영이었다. 침묵의 봄. 모비딕은 늘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모비딕이 카슨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페이지 몇 군데만 봐도 충분할 것이다. 내용에서 비지 니어드 티베리 출신의 플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땅딸막하고 더워진 세계의 혈색이 좋은 젊은이로 고래에게 무척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고래야말로 자신의 원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수라고 생각했기에 고래를 만날 때마다 죽이는 것은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고래의 거대한 덩치와 신비로운 행동의 경이로움에 그 어떤 존경심도 느끼지 않았다. 또한 고래와 마주칠 때의 그 모든 위험에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플리스크는 고래에 대한 극도의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침묵에 미끄러지듯이 드러나는 그의 아름다고 아름다운 것. 실제로 이 쉬움의 일조차도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저울적인 순간에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된 것을 느낀다. 사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불안성인의 타고난 재주는 고래잡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 및 판화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멜윌이 조여준 고래와 인간의 연결고리가 카슨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소설과 사실에 대한 설명 모두에서 자연을 가장 진실하게 그려낸 묘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언급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모비딕 후반부는 도살된 고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침묵의 봄에서 인간의 무분별하고 무차별로 인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장면과 오버랩이 된다. 둘 다 비슷하지만 침묵의 봄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죽음이다.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의 해골, 두개골, 엄니, 또 턱뼈, 갈비뼈, 그리고 척추 사이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현존하는 바다 괴물에 부분적으로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먼 조상인 선사시대의 리바이어던과도 닮았음을 알게 된다. 나는 물결에 실려서 시간이 제약이 되었다. 놀라운 해서 열대지방까지 밀어닥쳐 요새를 거쳐가고 4만 킬로미터가 넘는 지구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온 세상이 고래의 것이었다. 모든 고래의 세계가 끝난 뒤에도 존재할 것이다.